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하지 못한다. 아들아, 아빠가 이제서야 왔구나. 늦어서 미안하다. 2025년 겨울 어느 날 오후 시간, 눈발이 칼날처럼 뺨을 스치는 추모공원이었습니다. 박태산은 두터운 코트에 몸을 감싼 채 묘역 입구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죠. 그의 뒤에서 윤 여사가 검은 우산을 받쳐들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가 조용히 뒤따랐어요. 오솔길을 따라 20여 미터쯤 올라가자 아들 박지훈의 묘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박태산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묘비 바로 옆 잔디밭에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해진 패딩을 입고 동생으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 옆에서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가닥을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집어 동생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고 있었어요. 박태산의 시선이 남자아이의 발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뒤축이 찢어져 검정 테이프를 여러 겹 감은 낡은 운동화가 아이의 발에 신겨져 있었습니다. 20해 전 아들이 집을 떠나던 날 신었던 바로 그 운동화였어요. 박태산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옮기다 그대로 무릎이 꺾였죠. 눈 덮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윤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부축하려 했지만 박태산은 무릎으로 땅을 기어갔어요. 10여 미터를 무릎으로 기어가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발끝을 붙잡았죠. 온몸이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백만장자가 신발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대 봄 어느 날 저녁 시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박태산의 저택이었습니다. 5층 건물의 거대한 거실에서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죠. 32살의 박지훈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28살의 여성 이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박태산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죠.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그따위 집안 여자랑 결혼한다고? 박태산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윤 여사는 소파 끝에 앉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집사 차림의 50대 중년 남성과 가정부 2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택 정원 쪽 유리창 너머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최 전무가 냉소적인 미소를 띤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는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넌 이 집안의 후계자야. 박태산이 이수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윤 여사가 손수건을 꼭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라. 박지훈이 아버지 앞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수진의 손을 잡아 끌며 거실을 나서려 했죠. 박태산이 뒤에서 탁자 위 가족사진이 담긴 은색 액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박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을 데리고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현관 신발장 앞에 멈춰 선 박지훈이 급히 운동화 한 켤레를 꺼냈어요. 뒤축이 헤어지고 밑창이 달아빠진 검은색 운동화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신던 오래된 신발이었죠. 박지훈은 그 운동화를 황급히 발에 끼워 신었어요. 윤 여사가 거실에서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지훈아. 하지만 박지훈은 이수진의 손을 꼭 잡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택 정원의 철문을 열고 사라졌죠. 박태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가슴을 움켜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최 전무가 유리창 너머에서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박태산에게 서류 뭉치를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신규 사업 계약건입니다. 서명이 필요합니다. 박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도장을 꺼내 서류 곳곳에 찍어 나갔죠. 이놈의 자식이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최 전무는 서류를 챙겨들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거실 밖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여유로웠어요. 그날 밤 11시쯤 박지훈과 이수진은 서울 서대문구 어느 달동네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자 반지하 월세방이 나타났죠. 박지훈이 녹슨 철문을 열고 이수진을 안으로 들였어요. 방 안은 서너 평 남짓 좁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작은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아득하게 보였어요. 박지훈은 짐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수진이 박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미안해요, 오빠. 쟤 때문에. 아니야. 우리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박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뱃속에는 이미 3달 된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아직 태산 부부에게 알리지 못한 상태였죠. 이수진이 낡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라면 한 그릇을 냄비째 박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박지훈은 그 냄비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 이수진의 입에 먼저 넣어줬죠. 당신이 먼저 먹어. 달동네 골목길 모퉁이 구멍가게에서 50대 주인 아주머니가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같은 시각 대치동 저택 2층에서는 윤 여사가 아들의 방 침대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죠.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운동회 사진. 윤 여사의 눈물이 사진첩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1층 서재에서는 박태산이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저 자식 언젠가 무릎 꿇고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 새벽 4시쯤 서대문구 달동네 반지하 방 안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침대 위에 누워 진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어요. 박지훈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내가 진통 중인데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구급대원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박지훈은 주소를 더듬거리며 알려줬어요. 30분쯤 지나자 구급차가 골목길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진을 들것에 실어 근처 중소병원으로 옮겼죠. 박지훈이 구급차 안에서 이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 분만실 앞 복도에서 박지훈은 왔다 갔다 서성였어요. 1시간쯤 지나자 분만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지훈이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였죠. 간호사가 하얀 천으로 감싼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박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딸의 작은 얼굴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은지야, 아빠가 꼭 잘 키울게. 2시간 후 병원 행정실 직원이 박지훈을 불렀습니다. 총 병원비가 280만 원입니다. 언제 납부하시겠습니까? 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3만 원이 전부였죠. 저 죄송한데 분할 납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퇴원 전 완납이십니다. 행정실 직원의 목소리는 냉담했어요. 박지원이 고개를 숙이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결국 박지훈은 달동네 구멍가게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여사가 100만 원을 급히 빌려줬습니다. 병원 측은 나머지 180만 원을 석 달 분할 납부로 허락했죠. 박지훈은 행정실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든 갚아야 해. 같은 시각 대치동 박태산의 저택 서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회사 임원 2명과 함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서류를 펼쳐놓고 밀담을 나누고 있었죠. 최 전무가 사설 탐정이 작성한 보고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박지훈, 딸 출산. 병원비 280만 원 미납 상태. 최 전무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회장 아들이 딸을 낳았답니다. 이제 움직이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죠. 최 전무는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 녀석, 이제 완전히 끝장이야. 2주 후 박지훈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작은 무역회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입사 면접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면접관 2명이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죠. 박지훈이 이력서를 건넸어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훑어보다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박태산 그룹 출신이시네요. 왜 여기 지원하셨죠?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박 회장 아드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면접관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박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적합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면접은 10분 만에 끝났죠. 박지훈은 사무실을 나서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박지훈은 5군데 회사를 더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어요. 그가 모르는 사이 최 전무가 업계 전체에 그의 채용을 막는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상태였죠. 최 전무는 회사 임원들에게 은밀히 전화를 돌렸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사람 절대 채용하지 마십시오. 회사 돈 횡령한 전과자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최 전무의 말을 믿었죠. 어느 날 밤 10시쯤 박지훈은 달동네 골목 구석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중년의 사채업자 한 명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힘드시죠? 돈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사채업자가 명함을 박지훈의 손에 쥐어줬어요. 박지훈은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명함을 구겨 바닥에 던졌죠. 절대 그런 돈은 안 빌려. 같은 날 밤 박지훈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수진이 갓난아기 은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짐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에 볼펜으로 진실의 다이어리라고 썼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 문장을 적기 시작했죠. 은지야, 아빠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최 전무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어. 아빠는 증거를 모을 거야. 박지훈은 다이어리를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대치동 저택에서는 윤 여사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웃 부인으로부터 박지훈에게 딸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우연히 들었죠. 윤 여사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박태산을 찾았습니다. 여보, 지훈이한테 아기가 태어났대요. 손녀예요. 박태산은 신문을 보다 말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 집안 사람들 얘기는 하지도 마. 윤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침실로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박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손녀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그날 밤 달동네 반지하방 창문 너머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박지훈과 이수진은 잠든 은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어요. 빗소리만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어느 날 봄 오전 10시쯤 달동네 골목길이었습니다. 4살 은지가 골목 한쪽에서 낡은 공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었어요. 공을 벽에 던지고 받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골목 안쪽 반지하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지가 공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박지훈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품에는 하얀 천으로 감싼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죠. 박지훈이 은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은지야, 내 동생이야. 이름은 민호래. 은지가 아기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민호가 눈을 감은 채 작은 입을 오물거렸어요. 은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아빠, 민호 귀여워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이수진이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박지훈이 민호를 은지에게 잠시 맡기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약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이수진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어요. 어지럼증으로 하루에 2~3번씩 쓰러졌습니다. 박지훈이 그녀를 부축해 근처 보건소로 데려갔죠. 의사가 청진기를 이수진의 가슴에 대고 진찰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빈혈이 심각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학병원 기준 1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건소를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해. 다음 날부터 박지훈은 달동네 인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어요. 삽으로 땅을 파고 시멘트 포대를 날랐죠. 하루 일당은 8만 원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흙투성이었어요. 은지가 문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힘들어요? 아니야, 은지야. 아빠 안 힘들어. 하지만 박지훈의 등은 이미 굽어 있었죠. 같은 시기 대치동 저택에서는 최 전무가 박태산 회장을 찾아왔어요. 박태산의 서재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승진 발령 서류를 올려놓았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부사장직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를 믿네. 회사 잘 부탁하네. 최 전무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서재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제 슬슬 회장 자리를 노려볼까? 며칠 후 최 전무는 다시 박태산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사설탐정이 작성한 가짜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최 전무가 서류를 박태산의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지훈 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박태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서류에는 조작된 차용증서 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사채를? 예, 이미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다고 합니다. 박태산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저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최 전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완벽해. 이제 저 늙은이는 아들 생각도 안 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 박지우는 사채를 거부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죠. 최 전무가 만들어낸 서류는 모두 거짓이었어요. 어느 날 가을 오후 5시쯤 이수진이 반지하방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던 중이었어요.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이수진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6살 은지가 비명을 지르며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도와주세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구멍가게 김 여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죠. 구급차가 도착하여 이수진을 실어갔어요. 박지우는 건설 현장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위궤양이 심각해요. 비용이 최소 400만 원은 필요합니다. 박지훈이 병실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4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결국 박지훈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수진을 퇴원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국에서 산 진통제로 버텼죠. 은지와 민호는 아픈 엄마를 바라보며 울먹였어요. 그날 밤 박지훈은 다이어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적었습니다. 최전무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건 그 사람인데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30억 원 빼돌림. 증거는 반드시 찾아낼 거다. 박지우는 다이어리 속에 최전무가 작성한 위조 계약서 사본을 붙였어요. 회사 다닐 때 몰래 복사해 둔 것이었죠. 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도 함께 붙였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증거가 될 거야. 박지훈이 중얼거렸어요. 대치동 저택에서는 윤 여사가 몰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박지훈 가족의 근황을 추적했죠.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들고 저택을 찾아왔어요. 윤 여사가 응접실에서 그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박지훈, 건설 현장 막노동, 부인 중병, 아이들 영양실조 의심.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반지하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은지와 민호가 골목길에 쪼그리고 앉아 라면을 나눠 먹는 모습이었죠. 윤 여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집사가 급히 달려와 윤 여사를 소파에 눕혔어요. 1시간 후 윤 여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태산에게 달려가 보고서를 보여주려 했죠. 하지만 서재 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남편의 심장이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결국 윤 여사는 보고서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박태산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서재에서 최 전무가 제출한 신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회사 경영권 일부를 최 전무에게 위임하는 서류였습니다. 박태산은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어요. 최 전무는 그 서류를 챙겨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회사는 내 것이나 다름없어. 어느 날 겨울 새벽 4시쯤 달동네 반지하방 안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9살 은지와 5살 민호가 엄마의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있었죠. 박지훈이 이수진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조금만 버텨. 하지만 이수진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지, 민호, 잘. 그 말을 끝으로 이수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은지가 엄마의 손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죠. 박지우는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사흘 후 박지우는 화장터에서 이수진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구청의 지원금 150만 원으로 간소하게 치렀죠. 추모공원 묘지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유골을 안치했습니다. 박지훈이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은지와 민호가 아빠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게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박지훈은 두 아이를 데리고 더 작은 달동네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3평도 안 되는 비좁은 공간이었죠. 은지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빠를 도와 폐지를 주어야 했어요. 골목길 쓰레기통을 뒤지며 종이와 폐지를 모았죠. 하루 벌이는 고작 2,000원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박지훈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3층 높이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이었죠.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지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119 불러. 구급차가 도착하여 박지훈을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엑스레이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척추 3번과 4번이 골절됐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현장 소장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산재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산재 보험으로 수술비는 해결됐어요. 박지우는 5시간에 걸친 척추 수술을 받았죠. 하지만 수술 후 의사의 말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완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해서요. 걸을 수는 있나요? 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활 치료를 최소 6개월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돌아가긴 어려울 겁니다. 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개월, 그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석 달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박지훈은 퇴원했어요. 목발의 의지에 겨우 걸을 수 있었죠. 하지만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건설 현장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박지훈은 쪽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은지가 10살의 나이로 아빠와 동생을 돌봐야 했어요. 근처 중국집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설거지 잘해요. 써주세요. 중국집 주인이 작은 은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넌 학교는? 안 다녀도 돼요. 일만 하면 돼요. 주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일당은 2만 원이었죠. 은지는 저녁 9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돈으로 라면과 빵을 사다가 아빠와 민호에게 먹였습니다. 같은 시기 대치동 저택에서는 최 전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태산이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틈을 탔죠.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요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사 자산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몰래 이전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빼돌렸죠. 이제 이 회사는 내 것이야. 최 전무가 회장실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봄 아침 7시쯤 박지훈이 쪽방 침대에서 은지와 민호를 불렀어요. 두 아이가 아빠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어요. 손을 떨며 낡은 가방을 가리켰죠.
은지야, 저 가방 좀 가져와. 은지가 가방을 건넸습니다. 박지훈이 가방 속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여기 아빠의 모든 게 담겨 있어. 아빠, 이게 뭐예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꼭 지켜. 박지훈이 다이어리를 은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은지는 다이어리를 꼭 껴안았어요. 그날 밤 11시쯤 박지훈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은지가 놀라 119에 전화를 걸었죠. 아빠가 숨을 못 쉬어요.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지훈의 심장은 멈춰 있었어요. 은지가 아빠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눈 떠요. 제발. 민호는 형편을 모른 채 누나 뒤에 숨어 떨고 있었죠.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박지훈의 장례는 구청 지원으로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화장 후 유골함을 받아든 은지의 손은 떨렸습니다. 추모공원으로 향했죠. 엄마 이수진의 무덤 옆에 아빠 박지훈의 무덤을 나란히 만들었어요. 묘비에는 고 박지훈 1975년 11월 3일 생, 4월 8일 별세이라고 새겨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윤 여사가 고용한 사설탐정이 대치동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윤 여사는 탐정을 정원정자로 불렀어요. 집사와 가정부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탐정이 서류 봉투를 윤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부인, 확인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구청 사망신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망자 성명 박지훈, 윤 여사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례는 구청 지원으로 치러졌고 추모공원에 안치되었습니다. 유족으로는 딸 박은지, 아들 박민호가 있습니다. 윤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탐정이 급히 부축했죠. 부인, 괜찮으세요? 윤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죽었다고? 이틀 후 윤 여사는 혼자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도 비밀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추모공원에 도착해 탐정이 알려준 위치를 찾아갔죠. 박지훈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윤 여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1시간을 울다가 윤 여사는 묘비 옆 작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고 이수진 1977년 7월 15일 생, 2015년 12월 3일 별세, 며느리의 무덤이었어요. 윤 여사는 며느리 무덤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그날 밤 윤 여사는 저택으로 돌아와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고민했죠. 하지만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심장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큰 충격은 절대 금물입니다. 윤 여사는 서랍에서 아들의 사망 신고서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여보, 당신 심장이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윤 여사는 혼자 결정했어요. 남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사흘 후 박태산이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윤 여사가 병실로 달려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신 차렸어요? 박태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를 찾아봐. 이제라도 용서하고 싶어.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곧 찾아볼게요. 윤 여사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아빠를 지켜야 해. 아빠 심장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때 말할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어느 날 저녁 시간 대치동 저택 안방이었습니다. 박태산이 침대에 앉아 심전도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웃으며 말했죠. 회장님, 이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약만 잘 드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박태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지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윤 여사가 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방을 나가자 윤 여사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야. 그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진실을 꺼낼 시간이었죠. 윤 여사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꼭 쥐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박태산이 아내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일인가? 윤 여사가 침대 옆에 앉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태산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죠. 구청 사망 신고서였어요. 사망자 성명 박지훈. 박태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미안해요. 당신 심장 때문에 말 못했어요. 박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류를 놓치지 않으려 두 손으로 꽉 쥐었죠. 지훈이가 언제? 당신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였어요. 박태산이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윤 여사가 남편을 부축했어요. 왜 그때 말 안 했어? 당신 심장이 견딜 수 없었어요. 의사가 큰 충격은 금물이라고. 박태산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망일, 사망 장소, 사망 원인. 모든 글자가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손주들은?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은지, 아들 민호. 2명이에요. 박태산이 주저앉으며 물었어요.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탐정이 찾아봤지만 아동보호시설에도 없대요. 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너를 죽였구나. 무덤이라도 있나? 윤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추모공원에 있어요. 제가 몇 번 다녀왔어요. 박태산이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혼자만? 미안해요. 당신 건강이. 박태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장 가세. 지금 당장. 윤 여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밤 8시였어요. 내일 가요. 너무 늦었어요. 안 돼. 지금 가야 해. 박태산이 옷장으로 가서 검은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윤 여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비서를 불러 차를 준비시켰죠. 그날 밤 9시쯤 박태산 부부는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윤 여사가 손전등을 들고 앞장섰어요. 박지훈의 무덤까지 안내했죠. 박태산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1시간 동안 박태산은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윤 여사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박태산과 윤 여사가 다시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죠. 박태산은 두터운 코트에 몸을 감싼 채 묘역 입구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뒤에서 윤 여사가 검은 우산을 받쳐들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뒤따랐죠. 오솔길을 따라 20여 미터쯤 올라가자 아들 박지훈의 묘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박태산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묘비 바로 옆 잔디밭에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패딩을 입은 아이가 동생으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 옆 평평한 비석 위에서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가닥을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집어 동생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고 있었죠. 민호야, 천천히 먹어.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태산의 시선이 남자아이의 발끝으로 내려갔어요. 뒤축이 찢어져 검정 테이프를 여러 겹 감은 낡은 운동화가 아이의 발에 신겨져 있었죠. 20해 전 아들이 집을 떠나던 날 신었던 바로 그 운동화였습니다. 박태산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몇 걸음 옮기다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보, 윤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부축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태산은 무릎으로 땅을 기어갔습니다. 10여 미터를 기어가 비석 앞에 도착했죠. 떨리는 손을 뻗어 남자아이의 발끝을 붙잡았어요. 지훈아, 내가 여기 있구나. 은지가 놀라 벌떡 일어서며 민호를 뒤로 숨겼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동생을 만져요? 박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들 혹시 박지훈이라는 사람 아니? 은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저희 아빠인데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알아요? 윤 여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훈이 애들이야. 우리 손주들이야. 박태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란다. 은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낡은 가방을 더욱 꼭 껴안았어요.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버림받았어요. 왜 이제 와서 우리를 찾아요? 박태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윤 여사가 무릎으로 기어가 은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지가 손을 뿌리쳤어요. 박태산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비석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은지야, 오늘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박태산과 윤 여사는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무덤을 떠났어요. 은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물었죠. 누나, 저 사람들 진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야? 은지가 비석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박태산 그룹 회장 박태산. 은지는 그 명함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모르겠어, 민호야. 조금만 생각해보자. 어느 날 겨울 오후 5시쯤 박태산과 윤 여사가 서울 서대문구 달동네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사설 탐정의 보고서를 토대로 은지와 민호가 사는 쪽방 주소를 찾아낸 것이었죠.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자 낡은 쪽방촌이 나타났어요. 박태산이 숨을 헐떡이며 벽을 짚었습니다. 윤 여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죠. 여보, 괜찮아요? 괜찮네. 계속 가세. 비서가 앞장서서 203호 문패가 붙은 쪽방 앞에 섰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었죠. 박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은지의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은지야, 할아버지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은지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죠. 왜 또 오셨어요? 박태산이 쪽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비좁은 공간이었어요. 곰팡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죠. 민호가 구석 이불 위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은지야, 우리 좀 들어가도 될까? 은지가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태산과 윤 여사가 쪽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천장이 낮아 박태산은 허리를 굽혀야 했죠. 윤 여사가 민호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민호의 뒤축이 터진 운동화를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박태산이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할아버지 말 좀 들어주겠니? 은지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댔어요. 뭐 말씀하실 건데요? 박태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4세 노인이 좁은 쪽방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윤 여사가 깜짝 놀라 남편을 부축하려 했어요. 여보, 무릎이. 하지만 박태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내 아빠를. 지훈이를 버렸어. 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지훈이를 쫓아낸 그날부터 은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팔짱을 풀지 않았어요. 그럼 왜 안 찾아오셨어요? 우리 엄마가 죽을 때도 아빠가 죽을 때도. 은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윤 여사가 은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은지야. 할머니도 몰랐어. 너희 아빠가 돌아가신 줄. 거짓말. 할머니는 알고 있었잖아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윤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알았니? 아빠 무덤에 메모지가 있는 꽃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메모 남기고 다녀간 거 알아요. 윤 여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 심장이 약해서 말을 못했어. 박태산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지가 두 노인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빠는요, 매일 밤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박태산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민호가 라면 그릇을 내려놓고 누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여사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윤 여사가 민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박태산이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봤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은지야, 할아버지한테 기회를 주겠니? 이제라도 너희를 지키고 싶어.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빠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주셨어요. 은지가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박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어요. 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지금 펼쳐볼 수는 없었습니다. 은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은지야, 우리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너희를 꼭 지켜줄게. 은지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나 여기 싫어. 추워. 은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윤 여사가 다시 한번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제발. 할머니가 평생 너희를 지킬게. 약속해.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해봐. 우리 아빠 얘기 나쁘게 하지 마세요. 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자랑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은지가 마침내 윤 여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박태산도 민호를 꼭 껴안았죠. 좁은 쪽방 안에서 네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1시간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쪽방촌 골목길에 도착했어요. 은지와 민호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은지가 쪽방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아빠와 함께 살던 마지막 장소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녁 6시쯤 대치동 저택 정문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은지와 민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지는 낡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죠. 민호는 누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5층짜리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봤어요. 저택 현관에서 집사와 가정부 3명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여사가 아이들의 손을 이끌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객실 문을 열었죠. 방 안에는 킹사이즈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너희 방이야. 민호가 침대에 올라가 폭신한 이불을 만져봤어요. 누나, 이거 진짜 우리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죠? 저녁 7시쯤 거대한 식탁에 한식 정찬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 가득했어요. 박태상과 윤 여사가 상석에 앉았죠. 은지와 민호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은지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민호의 밥그릇에만 반찬을 떠주고 있었어요. 윤 여사가 은지의 그릇에 갈비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은지야, 너도 먹어야지.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최 전무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급한 서류가 있어서 왔습니다. 최 전무가 식당 쪽으로 걸어오다 멈춰섰어요. 식탁에 앉아있는 은지와 민호가 눈에 들어왔죠.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박태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손주들이 돌아왔네. 지훈이 아이들이야. 최 전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 그러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은지가 최 전무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아빠 다이어리에 나온 그 이름, 최 전무. 최 전무도 은지의 시선을 느끼고 눈을 마주쳤어요. 은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 전무가 먼저 고개를 돌렸죠. 회장님, 잠시 서재로. 박태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1층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의 신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DNA 검사는 할 생각이네. 하지만 내 손주들인 건 확실하네. 최 전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서재를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죠. 저 아이들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어느 날 오후 3시쯤 은지가 학교 전학 절차를 위해 구청에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간 참이었어요. 민호는 1층 거실에서 윤 여사가 사준 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대치동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박태산은 회사 회의 때문에 외출한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2층 복도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최 전무였어요. 그는 주위를 살피며 은지의 객실 문 앞에 섰죠.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잠기지 않았어요. 최 전무가 방 안으로 몸을 숨기듯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며 침대, 책상, 옷장을 차례로 뒤졌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안을 확인했죠. 공책 몇 권과 펜만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안을 뒤적거렸어요. 옷가지들만 걸려 있었죠. 최 전무의 눈이 침대 밑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낡은 가방이 구석에 숨겨져 있었죠. 최 전무가 가방을 꺼내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표지에 진실의 다이어리라고 쓰여 있었죠. 최 전무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박지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최 전무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9년 11월 최 전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30억 원 횡령.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위조 계약서 사본이 붙어 있었어요. 은행 이체 내역서도 함께 붙어 있었죠. 2012년 3월 최전무 회사 계약서 위조, 박지훈에게 누명. 최전무의 범죄 행각이 날짜별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망했어. 이걸 회장이 보면 끝이야. 최전무가 다이어리를 가방에서 완전히 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현관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창문으로 내다보니 은지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죠. 최전무가 황급히 다이어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제자리에 놓이지 않았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전무가 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계단 쪽으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은지가 2층 계단을 올라오다 복도에서 최전무와 마주쳤어요. 부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최전무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서류를 가지러 왔다가. 은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최전무를 쳐다봤어요. 최전무는 그 시선을 피하며 계단을 내려갔죠. 은지가 객실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옷장 문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죠. 은지가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가방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급히 가방을 꺼내 지퍼를 열었습니다. 다이어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표지가 약간 구겨져 있었죠. 저 사람이 봤구나. 이제 위험해. 은지는 다이어리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저녁 6시쯤 은지가 1층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거라. 박태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다이어리를 꼭 안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박태산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은지가 다이어리를 박태산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박태산이 다이어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게 뭐냐? 아빠가 평생 모은 증거예요. 최전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 회사 돈을 빼돌렸대요. 박태산이 다이어리를 집어들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위조 계약서, 은행 이체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서. 모든 증거가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죠. 박태산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윤 여사가 서재로 들어와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심장 조심해요. 하지만 박태산은 다이어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책상 위에 다이어리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죠. 지훈아, 내가 이걸 모으고 있었구나. 박태산이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오십시오. 급한 일입니다. 1시간 후 변호사와 회계사가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박태산이 다이어리를 두 사람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있는 증거들을 모두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요. 변호사와 회계사가 다이어리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죠. 3일 동안 철저한 분석이 진행됐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페이퍼 컴퍼니 등록 정보를 확인했어요. 위조 계약서의 필적을 감정했죠. 3일 후 저녁 변호사가 최종 보고서를 들고 서재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모든 증거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확실한가? 네, 최전무 부사장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박태산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주주총회를 열겠네. 그자를 완전히 끝장내겠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들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최 전무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사 임원 한 명이 몰래 최 전무에게 정보를 흘렸죠. 부사장님, 회장님이 주주총회를 준비하신대요. 최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이사진 5명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열었죠. 주주총회에서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 제가 회사를 맡아야 합니다. 최 전무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이사진 5명 앞에 한 봉투씩 놓았어요. 각 봉투에는 2억 원씩 들어 있었죠. 회장님은 이미 늙으셨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사진 5명이 최 전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봉투를 조용히 가방에 넣었죠. 늙은이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주주총회 사흘 전 박태산이 서재에서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한 통증이 왔죠.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여보, 윤 여사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박태산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진차로 고개를 저었어요. 심장에 무리가 가셨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오전 최 전무가 이사진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 제가 대신 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장실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회사는 내 것이야. 그날 저녁 은지가 병원 침대맡을 찾았어요. 박태산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은지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만 믿었어요. 박태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라도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발.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태산이 은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끝까지 해낼게. 박태산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산소호흡기를 벗어던지고 침대에서 일어났죠. 의사 선생 불러. 퇴원할 거야. 윤 여사가 깜짝 놀라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아직 안 돼요. 내가 쓰러지면 그자가 회사를 차지해. 절대 안 돼. 박태산이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찾았어요. 의사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죠. 회장님, 아직 퇴원하시면 안 됩니다. 주주총회가 이틀 후야. 난 가야 해. 박태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마. 어느 날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대형 호텔 컨벤션홀이었습니다. 박태산 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100여 명이 넘는 주주들과 임원들이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최 전무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당당해 보였죠. 그의 뒤편에는 매수한 이사진 5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회장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마이크를 들어 입을 열었어요. 주주 여러분, 오늘 박태산 회장님께서는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최 전무가 계속 말했죠. 따라서 제가 오늘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니. 바로 그때 컨벤션홀 뒤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태산이 똑바로 선 채로 걸어 들어왔어요. 비록 걸음은 느렸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죠. 윤 여사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은지와 민호가 할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주주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컨벤션홀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최 전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저 늙은이가 왜 여기 있어?
박태산 일행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최 전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박태산이 최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비켜. 냉정한 한마디였어요. 최 전무가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물러섰죠. 박태산이 단상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어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숨겨졌던 진실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박태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지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작은 USB를 건넸어요. 박태산이 USB를 직원에게 건넸죠. 대형 스크린에 다이어리 스캔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1월 최 전무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스크린을 바라보는 주주들의 눈이 커졌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사본이 나타났죠. 은행 이체 내역서가 차례로 화면을 채웠습니다. 총 50억 원 횡령. 컨벤셔널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박태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아들 박지우는 20해 전 이 사람의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달동네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주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최 전무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주들이 최 전무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박태산이 은지와 민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손주들입니다. 지훈이의 딸 은지, 아들 민호입니다. 은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작은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죠. 우리 아빠는 진실을 밝히려고 평생 증거를 모았어요. 저한테 이 다이어리를 남겨주셨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바로 그때 컨벤셔널 뒤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 2명이 걸어 들어왔어요. 최 전무를 향해 곧장 걸어갔죠. 최 전무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최 전무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이건 함정이라고. 하지만 수사관이 최 전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컨벤셔널에 울려 퍼졌죠. 최 전무가 끌려나가며 박태산을 돌아봤어요. 회장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박태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최 전무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컨벤셔널을 떠났어요.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죠. 컨벤셔널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태산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이 사진 재편성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매수되었던 이사 5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씩 단상으로 올라와 사임서를 제출했죠. 새로운 이사진 선출이 즉시 진행됐어요. 모든 안건이 박태산의 뜻대로 통과됐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났어요. 정오쯤 컨벤셔널이 텅 비었습니다. 박태산이 단상 위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지와 민호가 조용히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박태산이 두 아이를 돌아봤죠.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너희 아빠가 옳았어.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박태산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떨렸어요. 은지가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은지도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어요. 민호도 두 사람을 꼭 껴안았죠. 윤 여사가 뒤에서 세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봄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추모공원 박지훈의 무덤 앞에 네 사람이 서 있었어요.
묘비 앞에는 정성스러운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과일, 송편이 가득했죠. 더 이상 컵라면이 아니었습니다. 은지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새 꽃다발을 올려놓았어요.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은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민호가 새 운동화를 신은 발로 묘비 앞을 깨끗이 닦았어요. 검정 테이프로 감긴 낡은 운동화는 이제 집 서재에 액자로 보관되어 있었죠. 박태산이 묘비 옆 이수진의 무덤 앞에도 꽃을 놓았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네. 이제라도 아이들 잘 돌보겠네. 윤 여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아들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꽃잎이 묘비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죠. 은지가 민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민호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까요? 그래, 매주 올 거야. 내 아빠한테. 네 사람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함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은 지나갔어요. 이제 봄이 왔죠. 네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때로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빛을 보게 되죠. 가족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